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를 진행한 지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차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 강의를 한다는 자체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홍남희 대표님 밴드 라이브 방송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한 줄 명언으로 하루 비전 스타트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보시는 것처럼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자는 결국은 존엄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에밀 졸라라는 분의 이름이 웃기네. 에밀 졸라 예, 에밀 졸라라는 분의 명언인데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자는 결국은 존엄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명언입니다. 이 에밀 졸라라는 분은요, 프랑스의 어떤 문호,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거는 제가 어떠한 얘기를 덧붙이기보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줄 명언을 위해서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부를 부르는 위대한 명언, 이렇게 해서 명언 발굴 연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있는 책은 내용 그대로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째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어째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 어째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라고 생각해서는, 그런데 그 생각해서는 힘든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하지만 고통을 받을수록 위대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을 받을수록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사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 절대 긍정.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받을수록 나는 더욱더 위대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정의와 진리를 생각하는 자는 존엄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어 간다고 에밀 졸라는 말하고 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말로만 떠들고 있어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다. 예, 말로만 행동으로 보여야겠죠. 명언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희생을 말한다. 예, 희생적인 희생 정신이 필요해요. 아무 희생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만의 진실과 정의를 지켜나갈 이상을 품어라.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진실과 정의, 각자 개개인마다 자기가 어떤 꼭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이거 바꿀 수 있겠네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자는, 자, 이 말은 우리 사업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 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즉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결단을 한 자만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자.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결국엔 존엄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예, 맞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런 꿈을 내가 이루려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실제 내가 행동으로 그걸 증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가 되듯이 여기서 결국은 존엄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이 말이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들 어떤 대가를 지불할 그런 결단이 섰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품 미니 특강은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2부로 이어갑니다. 어제 아신 것처럼 저희가 미네랄에 대해서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네랄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했던 내용들 보시면 미네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또 미네랄은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거 가장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요 그림 한 장을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영양소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영양소가 미네랄이고 효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조차도 미네랄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미네랄 종류들,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크게 봤을 때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 나눠진다는 얘기. 이 미네랄은 15,000여 가지, 15만여 가지의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하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네랄은 단독으로 어떤 특정적인 미네랄만 먹지 말고 골고루 종합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게 기량작용 때문에 기량작용. 이런 내용들이고 닥터 월렉 박사가 했던 말이 현대인의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의 그 원인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영상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네랄 결핍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미네랄 부족했을 때 나오는 증상들만이 아니라 실제 900여 가지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게 미네랄이다 라고 했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오늘 요 내용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포스팅할 때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많이 미네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었는데 요거 좀 볼게요. 여기 무슨 말 나와요. 암을 제대로 이해하면 살고 암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현대의학적 치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현대의학적 치료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암은 환경의 병이고 현대 문명의 병이므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암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면 공포와 불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네랄이 해답이다. 여기도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미네랄이 없으면 단백질, 비타민이 쓸모없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흔히 5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동안 우리는 주로 단백질과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코그램 들어봤습니까? 1조 분의 1, 1조 분의 1g, 1조 분의 1g, 야, 피코그램, 1조 분의 1g의 질량까지 측정해낼 수 있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광기의 도움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량 미네랄에 이어 미량 미네랄을 알게 되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며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미량 미네랄. 우리 다량 미네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만 미량 미네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알게 됐다. 그러나 미네랄의 역할에 대해서 지극히 부분적인 사실만 알려져 있으며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미네랄의 중요성은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며 크게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936년, 벌써 뭐 지금 22년이니까 거의 80년 전이에요. 훨씬. 미국에서 상원의원 보고서에 상원의원 보고 채택된 제264호 미 의회 문서에 나와 있는데, 극히 미량이 필요한 어느 한 성분이라도 할지라도 균형이 깨지거나 상당량 결핍된다면 사람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생명이 단축하게 되고, 또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쓸모없게 된다고 했답니다. 예. 이 내용이요,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 보고서에서 이미 1936년도에 이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매스컴에서는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현실입니다. 그전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래야 힘을 잘 쓰고 건강해질 것 같은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 육식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상업적인 전략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뇌당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좀 허기짐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소 먹어야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유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우유 안 먹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크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질병에 취약해지니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엄청 등치는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는데 어떤 면역력이라든가 몸이 안 좋은 게 이제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육식을 하면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건강 증진에는 도움보다 해가 훨씬 크고 그 해로움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역시 상업성의 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람에게 단백질이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미 80년 전에 보고서에서 미네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양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4개가 뭔지 아시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부족하며 미국 사람들의 99%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는데도 그동안 단백질의 중요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아직까지도 비타민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익단체에 의해서 로비가 활발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인체는 약 96%의 유기물,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무기영양소, 미네랄. 자, 우리 몸은 유기물과 무기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96%는 유기물,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근데 무기영양소로
또 4% 이루어져 있는데 미네랄은 원소이므로 미네랄은요 원소예요. 원소이므로 태워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바다나 토양에서 식물로 이동하고 식물에서 동물로 이동하고 동식물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원소로서 순환을 통한 자리 이동만 있을 뿐입니다. 예, 미네랄은요 원소예요 원소. 그래서 이게 순환하고 있다. 인체는 72종류의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고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지적했는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여기 나오네요.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생화학자 아시죠? 라이너스 폴링 박사 분자 교정의학을 주창했던 이분은 72종류라고 했네요. 근데 지금 한 82종류까지 나와 있고요. 제가 내세운 폴링 박사는 지적했는데 제약회사들이 내세운 종합영양제의 필요성도 폴링 박사의 말을 인용했지만 합성 미네랄은 자연적인 상태과는 다릅니다. 예, 합성 미네랄 인체에서 약 4%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3.5%는 다량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염소, 나트륨, 유황, 인으로 일일 섭취량이 100mg 이상 필요한 미네랄을 말하며 공부한 내용이죠. 나머지 10분의 1은 일일 섭취량이 100mg 미만인 미량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극미량의 성분이 필요한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의 역할은 생명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제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칼슘의 역할과 기능만을 중요시하는 등 다량 미네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량 미네랄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균형적인 섭취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랄은 말씀드린 특정적인 미네랄을 먹는 것보다 균형적인 섭취가 중요하다. 최근에 브롬, 못 들어본 거죠, 브롬은 인간과 동물의 영양적으로 중요한 미네랄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니스토레이트에도요, 사실은 미량 영양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철시되어 있는 영양간이 아니라 무기질 및 미량 영양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니스토레이트에는 8종의 어떤 다른 미네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량 영양소도 있다. 근데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브롬은 인간과 동물의 영양적으로 중요한 미네랄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미량 미네랄이 칼슘과 뼈의 신진대사에 필요하고 하고 골다공증과 관계된 뼈의 손실을 방지하도 돕는다는 증거를 여러 연구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알았죠? 이 브롬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칼슘의 작용을 제대로 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그네슘만이 아니라 이 브롬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1일 3mg의 브롬 보충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유지하게 하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혈청 농축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이 연구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미량 미네랄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그것만 알고 될 것 같아요. 일부 연구 결과에서 브롬은 에스트로겐과 갑상선 호르몬을 포함하여 여러 과정과 관련된 다른 물질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미량 원소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니 결국 대량 미네랄은 미량 미네랄에 의해서 유지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 잘 들어보시면 대량 미네랄도 미량 미네랄에 의해서 유지된다. 사실 어떤 분야도 균형과 조화, 이거 우리 KP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균형과 조화, 어떤 분야도 균형과 조화가 가장 이상적인 해답임을 통찰력으로 깨닫죠. 우주선을 이루는 수만 개의 부품 중에서 고정하는 핀 역할을 하는 한 가지 부속품이 빠져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의 법칙도 똑같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미량 미네랄 중에서 초미량 미네랄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적은 극미량이 필요하지만 고정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해롭다는 중금속도 미네랄 일종으로 비중이 4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일명 독성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 양이 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미네랄을 드립니다. 네, 중금속도 이분의 얘기대로라면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활성산소도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근데 이 중금속조차도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적은 아주 미량도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 왜 그게 미네랄의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극미량으로 있어야 할 미네랄들이 그 이상 있으면 일으키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극미량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이상 있으면 일으키는 부작용. 항상 너무 과유불급이다. 저희가 메가요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맞춤형이 진행이 안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정 수준 안에서 최적 수준 찾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어디서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가공되면서부터 균형이 깨지는 거죠. 위에서 미네랄은 순환하는 원소라고 언급했는데 미네랄 순환합니다. 순환. 오늘날 발생하는 질병은 이 미네랄이 순환이 안 되는 환경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미네랄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의 고리가 깨졌어요. 순환이 안 되는 환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이 정상적으로 사람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탈 농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토지의 미네랄이 지금 적어지면서 식물들이 그걸 빨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토양에 미네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한테 올 게 못 오는 거죠, 지금. 식물이 건강해지는 것과 사람 몸이 건강해지는 요소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화학 비료로 키우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이는 것과 같고 농약을 주는 것은 약을 주는 것과 같으며 유기물을 넣어주지 않는 것은 섬유질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료를 주어 키우는 농작물이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옳습니다. 예. 화학 비료를 쓰면서부터 지택 수탈은 가속화되었고 지력 수탈은 가속화되었고 미네랄이 고갈되었습니다. 화학 비료를 쓰면서부터 토지에 미네랄이 고갈되었습니다. 땅으로부터 뽑아낸 만큼 미네랄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화학 비료를 통해 강제로 계속 뽑아쓰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물의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을 수 없죠. 1970년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70년대네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의 농토에서 70% 이상 미네랄이 소멸되었고 미국은 85%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로 벌써 반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이죠. 1992년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92년에 1914년에는 사과 2개를 먹으면 1일 철분량을 충분히 섭취했던 반면 1992년에는 무려 13개를 먹어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과 2개만 먹으면은 내 몸에 1일 철분량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13개를 먹어야 돼.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또 건강 식품이 필요한 이유예요. 사과 13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과 2개만 먹어서 됐던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영양 보충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1993년 일본의 과학기술청 조사 연구 결과로는 1952년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
채울 수 있었던 철분량을 1993년에는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미네랄 고가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단에 19단? 예. 시금치도 요즘 시금치는 옛날 시금치가 아니란 얘기죠. 사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상추도 그렇죠, 상추. 근데 상추 먹으면 졸리다 그러는데, 요즘 상추 백날 먹어도 안 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옛날에 그 야채, 과일이 지금 다르다. 토지에 미네랄이 고갈되면서 이 식물들도 영양이 고갈됐다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사과나 시금치가 지금과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영양가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사과이고 시금치지 비료 성분만 가득하고 정말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극소량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이 화학 농법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불과 반세기도 안 되어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1970년부터 화학 농법을 시작한 한국도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므로 비슷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순요법으로 유명한 거순 박사도 화학 비료를 쓰면서부터 토양의 셀레늄이 과잉 질소로 인해 효과가 없는 셀레늄으로 변해서 암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이 거순 박사의 주장이에요. 이처럼 영양소가 불균형한 것들을 먹게 되면 몸에서 더 불균형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적인 것을 처리하려면 몸에서 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그 칼슘이 몸에 필요해요. 생리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뼈에 있는 칼슘을 빼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고,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미네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네랄이 부족한 식품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그것들이 신진대사가 될 때 몸에 축적된 미네랄을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본다는 결론입니다. 불균형이 더 심화되니까요. 예전에 한때 증류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증류수가 한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증류수는 순도 100%의 물이니 건강에 좋다라는 논리인데, 이건 역사적 정수기도 마찬가지죠. 언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정수기가 좋은 줄 알았죠. 나오네요. 역사부터 정수기. 미네랄도 없이 너무 깨끗해서. 그때는 통찰력이 부족해서 판단이 안 섰는데 지금은 왜 해로운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가공해서 순수하게 한 물질만 남기면 해롭다는 원리를 알게 되면 쉽게 판단이 섭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염이 그래서 해로운 것이죠. 학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순도 100% 깨끗한 물을 3개월 정도 마시면, 순도 100% 깨끗한 물을 마시면 인체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6개월 정도 마시면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며 8개월 정도 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미네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암이 유행처럼 만연하는 것은 미네랄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는 미네랄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네랄은 영양소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피라미드 맨 위에 위치한 것과 같습니다. 세포에서 핵이 중요한 것처럼 영양소 중에 핵과 같은 것입니다. 미네랄. 영양소 중에 가장 핵과 같은 것이다. 미네랄 없이는 효소 활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며 비타민이나 단백질이 재구실을 못하며 호르몬, 면역 기능 또한 재구실을 못한다고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합쳐서 500여 종의 효소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과 관련 있는 질병은 밝혀진 것만 157가지 이른다고 합니다. 칼슘 하나만 봐도 질병 157가지 이른다고 하네요. 체내 신경 전기 시스템의 운영의 기본 요소로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 수축 등 생화학적, 정기적 작용을 담당하는 각종 효소를 생성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미네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암에 대해서
어떤 비타민이 있어야 어떤 작용을 함으로 필요하고 어떤 단백질이 있어야 암의 유형 작용을 나타내고 어떤 항산화 물질이라던가 어떤 효소라던가 어떤 항암 물질이 있어야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미네랄의 도움 없이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즉 리스토레이트를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이유. 최근에 와서는 5대 영양소에 물과 섬유소를 더 보태서 식이섬유 보태서 7대 영양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더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5대 영양소를 처음부터 잘못 정했는지 모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은 햇빛을 통한 동화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물이 영양소에 들어간다면 햇빛도 영양소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햇빛. 햇빛도 영양소. 그러네. 햇빛도 비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식물이 영양을 유지하는 것과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가 같다라고 볼 때 햇빛, 공기, 물, 미네랄, 섬유소, 미생물 등을 중요한 영양소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밝혀지겠죠? 햇빛이 있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우리 리스토레이트에는 비타민 D도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번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비타민 D가 기존보다 양이 한 2배 늘었어요. 그 외 항산화 물질이나 신체 조절 호르몬이 빛의 영향을 받아 생기므로 햇빛도 영양소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햇빛, 물, 공기. 어쨌든 미네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흡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흡수가 되지 않는다. 미네랄. 우리 리스토레이트가 수용성 미네랄이고 우리가 NTC에 의해서 흡수시키는 이러한 기술이 왜 중요하면 미네랄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게 뭐예요?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네랄 흡수가 안 된다는 거, 흡수가. 흡수되기 쉬운 형태인 콜로이드형 미네랄. 이 콜로이드형 미네랄이 있어요. 이렇게 액상처럼 되어 있는. 가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암에 좋다는 핵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을만한 제품이라면 미네랄 요법을 해보는 것이 현명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체 내의 각종 미네랄의 상관관계와 그 역할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태이므로 특정 미네랄을 추출하거나 합성해서 만든 제품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네랄도 균형 섭취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극소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급적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 아무튼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 내용이 중요한 건 결국 미네랄이 중요하고 그 다량 미네랄도 미량 미네랄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당장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셀레늄 많이 나오는데 셀레늄 우리 어디에 들어있죠?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고 젤 추출에 들어가 있고 리스토레이트에 들어가 있고 우리 제품이 암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가 있네요. 자, 암세포도 잡아먹는 기적의 원소 셀레늄이다. 여기 한번 영상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셀레늄 역할 노화 방지 및 암세포 억제에 도움, 활성산소 억제, 네, 젤 추출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항산화 작용 효소를 도와 체내 항산화 기능을 높임. 예. 다시 복수 한번 할게요. 항산화 성분의 그레이드 4가 뭐라고요? 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자, 이런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그레이드 4다. 예, 셀레늄이 암세포도 잡아먹는 기적의 원소가 셀레늄이다. 제품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 현대인들에게 신종 영양실조라고 불릴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쭉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전 세계 지금 토양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미국 쪽은 85% 정도가 지금 땅에
미네랄이 지금 고갈되어 있다는 거고, 남미 쪽 76%, 아프리카 지역은 14%나 부족하고요. 이런 지금 여기 아시아 지역 76%, 72%, 호주도 50, 호주가 그나마 미네랄이 좀 55% 정도 고갈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이 화학 비료 그런 걸 사용하면서부터 이 토지에 이제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으니 식물 넘어오는 게 적게 넘어오고 또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적게 미네랄을 갖고 이 고리가 지금 이제 생겼다는 건데 결론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인은 90%, 한국인 70%. 그러니까 우리 미네랄 리스토레이트만 먹어도 금방 호전반응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토양의 미네랄 부족 줄어들었고 식물의 미네랄 부족 여기가 미네랄이 없으니까 세계 한국 인간들도 미네랄 결핍. 근데 미네랄의 문제는 뭐라고요? 미네랄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 20에서 50%도 안 된다. 안 된다. 20에서 50%. 이것도요. 일반적인 싸구려 미네랄은요. 20%도 5%도 흡수 안 돼요. 뭐 그래서 아까 뭐 콜로로이드 형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공법에 의해서 미네랄 흡수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리스토레이트는 만들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네랄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 문제는 건강식품들 미네랄 많이 나와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겹친 내용들이죠. 미네랄은 외부에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다. 필수.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 있는데, 이런 O, C, N, H 다 원소들이잖아요. 마그네슘, 염소 Cl, 칼슘 Ca, 철 Fe, 칼륨 K, 나트륨 다 원소들이에요. 원소들. 여기 내용 보면은 여기 넘어가고 여기 나오네요. 자연계에는 92종의 천연 원소가 이런 내용들이고 이 중 82종 정도가 우리 몸에서 조직과 체에 발견되었다,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 미네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부터는 다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3부까지 이어지겠네요. 미네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완전 정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이어서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오늘 리스토레이트가 리뉴얼됐잖아요. 기존 리스토레이트는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이 표시도 좀 한 게 보면은 있어도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 리스토레이트에는 미량 영양소도 여기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미량 영양소들도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좀 오버해서 사병 여가지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미량 영양소 또 초미량 영양소도 들어가 있다. 아무튼 여기 있는데 그리고 영양 기능 정보에 대한 거 이런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뮤노겐도 거기 붉은 시금치가 식이질산염이 들어가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뭐가 좀 다르냐? 일단 여기 영양 정보, 기능 정보가 여기까지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크롬과 비타민 B1, B2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는 좀 떨어졌고 이 나트륨도 있죠. 나트륨. 나트륨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그래서 우리 그 스프링노트에는 8가지만 나오는데
나트륨도 들어있어요. 나트륨. 그래서 총 9가지 미네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크롬, 셀레늄. 예. 아, 바로 전에 나트륨 있었네요. 없지 않았네. 예. 나트륨. 그래서 하나 9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미량 영양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밌는 거 있죠? 칼슘과 미네랄은 정확히 2대1 비율로 들어가요. 2대1. 칼슘과 미네랄이 2대1 비율로 들어가면서 이 비타민 D가 함께 있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건 배합 하나 다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지금 7.5 마이크로그램이죠. 그 전에는 비타민 D가 2.5 마이크로, 25%였는데 비타민 D가 거의 3배 정도 들어요. 3배. 아시아인들 때문에 이게 리뉴얼됐는데 진짜 아시아인들이 서양에 있는 분들보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대요. 햇빛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이 비타민 D가 기존 리스토레이트보다 한 3배 정도 늘었다. 근데 반대로 크롬은 그 전보다 반으로 줄었어요. 크롬이 뭐 당뇨병에 좋다고 하는데도 크롬도 미량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줄인 것 같아요. 크롬은 다량 미네랄 아니에요. 미량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합, 이 양이 우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바이오 불급이라고. 근데 크롬 양이 줄었고 또 특히나 우리 당뇨 있는 분들은 리스토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시밸런스 제품이 있으니까 뭐 굳이 리스토레이트 막 여러 번 먹을 필요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충실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된 내용이 비타민 B1과 B2. B1이 티아민이래요. 티아민. 비타민 B2는 비타민 D를 리보플라빈, 예,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3는 뭐예요? 예, 아시죠? 나이아신. 비타민 B1은 티아민, 비타민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요게 들어간 거는 좀 이제 에너지 대사 쪽에 좀 더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니까, 이거 왜 넣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넣은 이유가 액티바이저 물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액티바이저 보통 우리 낮에만 먹고 저녁 때 먹지 말라고 좀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도 그냥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저녁 때도.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비타민 B1과 B2, 즉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이 좀 추가돼서 에너지 대사를 좀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미니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어제 오늘 계속 제품 쪽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는데 미니 특강은 오늘은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명단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단은요, 먼저 첫 번째 1차 명단이 있어야 돼요. 1차 명단. 그런데 옛날에는 1차 명단을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1차 명단을 다 적었어요. 진짜 뭐 몇백 명씩.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어라. 총 망라해서 적어라. 기록에 도전할 마음을 적어라라고 일단 적었어요. 무조건. 그게 1차 명단이거든요. 요즘은 휴대폰을 이제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굳이 1차 명단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휴대폰 안에 전화번호 안에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게 1차 명단이에요. 저는 1차 명단이고 지금은 그 1차 명단에서 2차 명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2차 명단에서 또 3차 명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명단 작성도 조금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무식하게 1차 명단 다 적게끔 했는데 그거보다는 휴대폰에 있는 걸 가지고 1차 명단으로 생각하시고 카톡이나 1차 명단 생각하시고 거기서 2차 명단을 뽑는데 이때 가망 고객 명단을 제가 1차 명단에서 가망 고객 명단 2차 명단을 한 70명, 한 100명 정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고 그리고 그 2차 명단에서
집중 컨택 리스트. 거기서 한 20명도 뽑아요. 어떻게 하면은 1차 명령에서 40명을 뽑아. 40명에서 20명을 뽑아. 항상 이 명령 40명을 유지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2차 명령, 3차 명령까지 1차 명단, 2차 명령, 3차 명단.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명단 작성할 때도 1차 명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BA 스페셜 내가 전달할 사람을 누구 전달할 것이냐. 그럴 때 1차 명단을 보고 2차 명단을 뽑아. 이때는 강한고객 명단에서 어떤 명단이면 리테일 명단이죠. 그래서 BA 스페셜을 내가 전달할 사람 명단을 또 뽑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명단. 2차 명단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사업 전달할 사람 명단, 또 제품 전달할 사람 명단. 이런 식으로 명단에서 명단을 뽑고 명단을 뽑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명단을 작성했을 때 그런 고객들을 분류해야 돼. 분류. 어떻게 분류하냐? 저희 그룹에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은 신뢰도와 친분도, 사업 적합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객 분류를 합니다. 저는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으로 봐요. 신뢰도, 친분도, 사업 적합도. 자, 이 A 같은 경우는 신뢰도도 높고 친분도도 높은 사람이 A그룹이고, B그룹은 신뢰도는 높은데 친분도 낮은 사람. C는 신뢰도는 좀 낮지만 친문도가 높은 사람. D는 둘 다 낮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업 적합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눠서 1등급이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객 분류에다가 이 고객은 A3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스폰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A3다 그러면 A니까 신뢰도와 친문도는 높은데 사업 적합도는 보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분류할 때, 제 고객은요, B1이에요. B1이라는 거는 신뢰도 높은데 친문도 낮고 사업 적합도는 매우 높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신뢰도는 뭐냐, 신뢰도. 신뢰도에 대해서 사업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신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신뢰도 높다, 낮다를 내가 어떻게 체크하시면, 자, 우리가 매주 있죠, 매주. 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팥으로 매주 쓰는 건 아니잖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신뢰도가 높은 거죠. 나에 대한 신뢰도가.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했을 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나와 그 사람이 약간 대등한 그런 관계, 옥신각신하는 사람이면 뭐 증거를 대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이렇게 신뢰도를 그런 식으로 자신이 높다 낮다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분도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고객 프로필을 적었는데 다 적을 수 있어. 그 친구 높은 거예요. 또 하나 기준이 상호 컨택 횟수를 보고 또 알 수 있어요. 친구 높다 안 높다. 내가 10번 전화하면 한 번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친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한테 10번 할 때 한 번 온다? 나에게 그 시간을 많이 안 내고 있다는 친문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 할 때, 내가 10번 할 때 10번 오고, 이렇게. 한 번 할 때 한 번 오는 사람. 좀 친문도가 이제 조금 있는 거고요. 내가 한 번 연락할 때 10번 연락 오시는 분이 지금 높은 거야. 이렇게 친문도,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고, 사업 적합도라는 거는, 자, 사업 적합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성공자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리더의 모습, 성공자의 모습.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학습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사업의 적합도는 그런 성공자의 모습, 리더의 자세, 사업자 자세를 딱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거에 현실 감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사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세 가지로 고객 분류해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렇게 아무의 아무 다른 그룹 모르겠죠. A3 그러면 신뢰도 친분도 높은데 사업도도 보통이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좀 고객 분류할 때 고객은 고객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 요령에 대한 화법 지난번에 한번 제가 뉴 매니저 워크숍인가요? 그때 그룹 미팅 때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짚을게요. 초대, 초대는 어떤 거면 자 내가 미팅에 초대하는 거, 미팅 어디에 초대하는 미팅에 이 미팅은 1대1 미팅도 있고 2대1 미팅도 있고 테이블 미팅도 있고 그리고 세미나도 있고 뭐 컨벤션, 랠리 이런 모든 미팅이 초대예요. 초대. 그때의 초대의 의미고요. 이 초대를 하는 방법, 즉 내가 사업을 내가 뭐 전달하기 미팅이잖아요. 이때 방법으로 우리는 초대를 잘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법이 질문 대응 화법이라고 해서 질문 대응 화법을 해서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프로치 툴. 어프로치 툴. 자, 이 어프로치 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들 있잖아요. 뭐 PM에 대해서 간단 소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진 자료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간단한 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걸 고객에 보내주고 그거 내가 보내준 영상 봤냐? 내가 보내준 자료 봤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대응하는 기법.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고객에게 이제 하나 답변을 해주면서 그분을 제대로 한번 알고 싶으면 시간 한번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대 요령이 툴 확인 대응 기법, 그 질문 대응 화법이고요. 직접 초대 화법은 말 그대로 야 우리 PM이라는 회사 제대로 한번 알아봐라. 이런 사람들은 사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PM 사업하고 있는데 너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어떤 비전이 가치가 있다. 아주 친한 사람, 사업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나 나와 친해서 친문도가 아주 높아. 나를 믿고 신뢰도가 아주 높아. A그룹이죠. 이런 사람에서 무엇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A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직접 초대 화법입니다. 주의할 점이 내가 이걸 착각해가지고 나를 친구들도 안 높아. 신뢰도 안 높아. 그리고 함께 들어줄 마음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 이 직접 초대화법을 잘못해서 사용하다 보면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관심 없다. 바로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객 분류를 말씀드린 이유는 고객을 철저하게 유형들을 분류를 해야 돼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다 적합도에 구분해서 A그룹이 아닌 사람한테 이런 직접 초대화법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접 초대화법은 지금처럼 그러면 A그룹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초대하냐? 그럴 때는 약간 우회로 내가 이제 막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위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줄래?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고. 내가 부업으로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는지 너도 옆에서 한번 들어봐 줄래? 이런 간접적인 어필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그 반응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한 건데 그러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얘기 안 했으니까. 이런 어떤 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문 초대 합법은요. 좀 나보다 좀 객관적으로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나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초대하는 합법이고요. 그리고 결국 초대를 해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약속을 이끌어낼 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약속을 이끌어낼 때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여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약속 잡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어떤 고객과 약속을 잡을 때는요, 내가 내 스케줄을 알잖아요. 내가, 야, 내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어때? 이렇게 바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잘 알아요. 구체적인 시간도 정해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제시해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미팅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스폰서는 언제 시간 돼요? 그게 아니라, 스폰서하고 어떤 약속을 잡는 거예요. 잡는데, 스폰서가 언제 시간이 괜찮냐? 이때 시간이 괜찮다. 그러면 고객에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스폰서가, 나 수요일 날, 낮 시간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고객한테 스폰서 약속 잡는 거죠. 이때는 고객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 야, 그러면 마침 수요일 날, 나를 사업에 도와주시는 분을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먼저 약속이 잡힌 거죠,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너 그때 시간 너 낼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 날짜에 약속을 잡으려고 해야죠,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 시간 안 낸다라 그럼 너 언제 시간이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언제 시간이 되는 거를 한 다음에 다시 스폰서랑, 그러면 네가 언제 시간이 된다 그러면 내가 스폰서면 내가 한번 스케줄 조정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초대를 또 이렇게 초대됐다. 약속 잡혔다. 이때 절제죠, 절제. 약속 잡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시지 말고요. 왜? 최대한 절제해야 미팅 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막 물어보면요. 사실 그게 관심이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어서 빨리 내가 그 초대에 약속을 깨고 싶은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줘라고. 빌미를 줘. 너무 많이 자료를 보내줘도 안 돼요. 약속 잡을 때. 관심과 호기심, 꼭 만날 그 시간을 한 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포인트 둬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이 미션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의 미션은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오늘은 툴 확인 대응 기법. 사실 이게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툴을 보내놓고, 반응이 없어도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에요, 또. 그래서 툴 확인 대응 기법 초대 요령을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한 고객. 자, 이때 강한 고객 제가 말하는 2차 명단이에요. 1차 명단에서 쭉 뽑아서 그분들에게 카톡으로 동영상, 뭐 어떤 PM에 대한 뭐 간단한, 아니면 때로는 제품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어떤 자료 같은 거, 너무 많이 말고요. 간단한 거, 긴 거 말고요. 예비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30분짜리 영상이라 보내는 게 아니라 한 5분, 10분 미만의 그런 영상들, 그리고 지금 3분 미만 좋죠. 요즘 뭐 1분이 너무 짧으니까 3분에서 5분짜리 그런 영상들을 보내고 또 사진 자료들 몇 개, 한 3, 4카트 정도 보내서 이제 툴 확인 대응 기법으로 그 질문을 하면서 약속을 끌어내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런 강한 고객들이 몇 명 뽑아서 한번 그 툴들을 한번 뿌려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월화수목 열심히 하셨는데 금요일에 정말 불타는 금요일 만들고요. 또 내일 토요일 오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미라클 모닝 모닝 비전 스타트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중단 없는 전진, 자, 하시자고요.